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만들 수 대통령이 있다.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이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특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다리는? 해도만!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2020년까지 밀어버린 현 정권. 이 사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까지 폐쇄해서 모든 대북 창구를 닫아버린 지금 한반도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구경만 하게 된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중국 통한 북한 견제 구도를 사드 배치로 무너뜨린 책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중국 러시아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는데 정작 트럼프는 M2 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어쩌죠?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은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소식 첫 번째겠죠? 네,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해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우려를 쏟아내고 있고, 왜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왔거든요.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방위비 분담 문제, 100%로 만들겠다고 했죠. 네, 그리고 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뭐 북핵 문제 이런 데에서 이제 미국과 협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100%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돈을 우리가 다 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얘기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이대로 한다면. 네, 지금도 꽤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00%면 엄청나겠죠. 제가 말이죠. 자랑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트럼프가 주류 지식인층에 당하면 당할수록 네.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백인 저소득 저학력층이 트럼프에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 하게 돼서 결집하고 역전해 당선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달 전에 무려 한 달 전에. 무려 한 달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전 인터넷에 지금 남아있으니 증거가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제가 잘 맞출 수 있을까. 국내는 물론 미국 주류 언론도 네. 그런 얘기를 한 주류 언론이 없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민주당 공화당의 전통 대결 구도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현상을. 실제 공화당의 소속 그 유력 정치인들 중에 네.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를 지지선을 한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랬죠. 네, 주류 언론 대부분이 트럼프는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미국을 그동안 움직여왔던 지배, 계급에 당해왔다고 생각하는 사실 하층민들의 네. 입장에서는 그게 넘어가는 소식이 대세가 힐러리로 가는구나가 아니라 똑같다 저것들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이 결집을 만들어내고 역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한 저의 예언이 이렇게 맞았군요. 이야기는 근데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 모시고 제가 전문가를 혼내주는 것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고 이게 미국의 선거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유난히 많이 온 거였어요. 네. 네. 그랬었죠. 네, 김정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건 국내 뉴스하고도 직접 직결되는 거라 앞으로 분석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어제 국회에서 대표 회동을 열어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이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석해보자면 그 의도들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포커스가 맞춰진 책임 소재를 야당한테 던진 거죠. 네, 던진 그렇죠. 거고. 네. 벌써부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을 파탄내라고 하느냐. 야당. 분명 야당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근데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야당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받지 않았고. 네. 그렇죠. 그런 정치적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이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있겠죠.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거다 이러면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대리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의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게 이제 대통령 건강인데 이것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원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저기 전부터 최순실 씨와 함께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차병원이 운영하는 노화방지 특화병원인데요. 차움이라는 데가 네. 그 내부 관계자 증언이 어제 보도에서 나온 건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다녔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 이 병원은 뭐 또 회원권이 뭐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 딸 정유라 씨, 조카 장시호 씨, 남편 뭐 전 남편 정윤아 씨까지 모두 이 병원 회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 이제 최 씨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뭐 청와대 또는 안가를 언급하면서 주사제와 약을 받아갔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건데요. 그 이 병원 의사가 이제 안티에이징을 전문으로 평소에 이제 비타민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뭐 이 주사제인지 뭐 다른 주사제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문제가 꽤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제기된 문제는 이제 의료법 위반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비타민을 굳이 이렇게 따로 누군가 시켜서 받아갈 이유가 있나요? 비타민. 네. 그러니까 이제 후속 보도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비타민만으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어떤 내용의 주사제였는지 네. 그거는 추후 보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차원병원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상훈 기자가 이제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성형이 아니라 보톡스와 네. 관련된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 기반으로 삼았던 근거가 7시간이나 보고가 지연될 수 있느냐. 네. 서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도 쪽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근거 하나 하고 그렇다면 누구랑 있었느냐. 누구랑 있었길래 7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청와대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시간 만에 그 등장해서 했던 첫마디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데.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뒤늦은 얘기를 근데 했죠. 7시간 내내 모든 언론사들이 갇혀 있다는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보도를 못 받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7시간 동안 그러면 청와대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그렇다면 누구랑 있었길래 도대체 중간에 들어가서 보고할 수가 없었느냐? 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의혹 포인트를 가지고 혹시 이상호 기자의 가설이죠, 그거는. 네, 주장인데. 이런 걸 기반한 건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왜냐면 과거에도 다녔다고 하니까. 네. 7시간의 비밀이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바깥에 있었던 건 아닐까? 네. 또는 지금까지 와보면 최순실 씨와 있어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비서실장이 전혀 개입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관계에. 네, 아직까지는 그때 7시간과 이 병원과의 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추측해볼 만한 충분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그 관련한 보도가 아니라 거기서 비타민 주사제를 평소에 많이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에서 어떤 주사제를 대리 처방하는 의혹. 이게 처음 제기된 거죠.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차병원이 정부 특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요. 차병원 연구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업무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이란이랑 중국 순방을 가는데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갔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차병원을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선정해서 8년간 국고 예산을 19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의혹도 같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뭐 대리 처방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권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는 절대 아니다는 게 맞는 걸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여하간 이제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특혜들이 뉴스로 터져나와서 네. 예전과 비교하면 1년에 한 3개 정도 나올 게 지금 하루에 3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특혜보다 더 포커스는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이게 되겠고, 과연 7시간과 관련이 있느냐. 뭐 이 후속 보도가 있겠죠, 아마도 언론들에.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뭐 최태민 씨의 의붓들인 조순재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도 또 다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TV조선이죠. 네. 예, TV조선은 뭐랄까요. 원래 이제 보수 정권과 네. 사실은 대화를 잘 형성해가는 조중동이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적어도 TV조선은 지금 정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국내 존재하는 모든 언론 중에 가장 선명하게 세우는 매체입니다. 네. 이게 아마 과거 우병우 건을 문제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 과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대로 물러서면 조선일보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물러설 수 없다면. 그래서 재밌는 것이
종편이 단일대우로 형성이 안 돼요. 네. 종편의 메시지가 단일대우로 나오지 않고 TV조선이 TV조선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 개인사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가 대단히 선정적이고 네. 야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도도 사실 좀 약간 수위가 높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태민 씨가 1975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장차 여성 대통령, 아시아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켰다 이런 내용의 증언이 있었던 거고요. 이건 그럴 수 있죠. 본인이 그렇게 자질을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도에 정계 입문을 할 때 최태민 씨의 영향이 컸고 또 최태민 씨의 부인 임선희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어머니죠. 임선희 씨가 선거 자금을 대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개인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조순재 씨가의 말에 의하면 이제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자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최태민 씨의 역삼동 집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흘에 한 번꼴로 찾아갔고 두 사람만 보내는 시간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또 워딩 중에는 둘이 방에 들어갔다 하면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최태민이 갖고 들어가고 그랬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요약해서 보도해드렸는데 TV조선이 이것도 훨씬 더 수위가 강하게 보도를 했어요. 네. 네. 돌아갈 다리를 끊고 보도를 하는구나. 되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이 보도의 수위를 보아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해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가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도 손을 댔었다 이런 증언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나왔군요. 제가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카지노를 봐야 된다. 이게 네, 얼마 전에 이제 공장장님께서 외국인 네. 전용 카지노 업체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을 한번 파봐라 이런 취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방송을 기자들이 중국에서 듣고 있나요? 제가 그랬나 그때 얘기했지 봅니다. 않습니까? 이거 장애인 펜싱팀에서 나오는 1,000만 원 네네. 가지고 그거 이권을 바라고 이거 했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도저히.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카지노 쪽 사업을 뒤져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보도 내용, 이제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쪽 관련된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서 GKL이 이제 최순실 씨와 접촉을 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 씨가 이제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얘기를 꺼내면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GKL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 네, 어제 GKL을 압수수색했죠. 이건 이제 이제 진짜 시작된 거겠죠. 물꼬가 터진 건데. 네. 제가 또 한번 가이드라인을 주자면.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돈을 잃거나 딸 때예요. 잃었을 때, 돈을 갬블링을 하는 사람이 따면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네. 있고, 잃었을 때는 카지노 측에서 어떻게 회수할 건가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죠? 지난번에 이제 땄을 때 얘기했는데, 잃었을 때도 외국인입니다. 잡을 담보가 없어요, 당장. 그렇지만 받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내죠? 이럴 어떻게 경우에 이제 지하 세계가 동원되거든요. 업계들이 동원되든가. 근데 우리나라 업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럼 현지 업계들과 또 결탁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이권, 떨어지는 커미션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들어왔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이권을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스타일로 보고 넘기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론하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차은택 씨의 이권 개입, 인사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내사를 벌여서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이제 관련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 이거 하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조치를 내려라 이렇게 네. 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 관련 의혹을 알고도 방치를 했거나 은폐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첩보 수집에 검찰이 나섰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이 이렇게 내버려 뒀다면 방치라는 단어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민정수석 정도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은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방치가 아니라. 이게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가가지고 네. 취조받는 태도에 대한 보도가 있고 막 문제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소위 불만이 있다 제가 검찰 전 현직 고위관계자의 전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선 검찰총장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일선 검찰에 네. 지시가 안 됐다고요? 네, 일선 검찰은 아직 못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스처인지 네. 중간에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제스처인지 혹은 중간에서 차단해버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달되지 않아서 거꾸로 아직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이 그 중간에 차단했다는 의혹이군요. 의혹인 거죠. 네. 하나를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해당 기업의 민원을 미리 받았던 걸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거래. 네, 이제 거래가 좀 더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하나의 근거죠. 기업이 당한 게 아니라
기업은 자기 요청사항을 넣고 네. 네, 이쪽에서는 돈을 내라고 하고 네. 거래 아니냐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지난해 삼성, 현대차, SK 등 7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면담을 하기 전에 면담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어떤 지원을 대기업들한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사항도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나 총수 사면 이런 것과 관련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담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두 달 좀 전에 전경련에서 미르 관련 자료는 다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와서 뭐 경제수석실과 주고받은 이메일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했다 이런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권 말기를 오랫동안 겪어왔거든요. 대통령 바뀌어도 총수는 안 바뀝니다. 네, 기업은 안 붙잡는다고 본다 저는 전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입니다. 참 이 바람 잘 날 없는 이번 시국에 어떻게 참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시절이 하수상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정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위정자는 무엇인가, 위정자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논하고 싶습니다. 바로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뭐니 해도 깨끗해야 됩니다. 바로 그 도덕성이 완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재임 중에도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건의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시국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저의 당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웃으면 어떡해. 나 경찰한테 나 여기서 웃겨 죽는다. 아이고 이게 너무 그래. 아이 망했잖아. 오그라 들어가지고. 아니 잠깐만 가자. 갑시다.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또 하냐, 일주일에 2번 하면 안 되냐, 2시간 내내 이 코너만 하면 안 되냐. 이 코너는 뭐랄까요, 리얼리티, 이종 격투기. 방송이 끝나고 나면 두 분이 틀림없이 코피를 흘려. 그러나 아무나 그 코피를 닦아줄 수 없는 내부자 둘,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게이트 조사위원장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니, 안 의원님은 항상 무슨 멘트를 초반에 준비해 오시는 것 같은데 참 임팩트가 없어요. 이게 어떡하면 좋죠? 어제 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아서요. 네. 이 진실 규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비포 애프터 진행될 겁니다. 참, 국회의원 4선 만에 제대로 된 감투 하나 이제 얻었었네요. 최초로. 그동안 저도 안 했는데요. 네. 안 줬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위원장만큼은 네. 제가 기꺼이 수락을 해서 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제가 감옥 갈 각오로 파헤칠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위원장이 최초로 4선 만에 되신 것은 4선 만에 이런 타이틀을 단 것은 여의도도 처음이죠, 의원님? 근저대는? 저번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많은 당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정치적 균형성과 또 자신의 겸손을 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파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당내 권력 투쟁에 관심이 없고요. 당내 권력 좋은 자리 주지도 않고 이게 참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게 무개파 무줄도사라고 저를 칭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가 됐는지 박근혜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은 흔쾌히 맡으셨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마무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국민적 억울 해소하는데. 어떻게 파헤치다가 제가 어떤 일을 또 당하더라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그런 각오로 진실 규명을 제가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상한 이야기가 이렇게 비상하게 들리질 않죠. 아니, 저 이야기가 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공안 정치를 해서 안민석 의원이 이런 방송이나 또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집어넣기라도 합니까? 제가 독일 검찰하고 접촉한 거에 의하면요. 네. 우리 검찰보다 독일 검찰이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독일 검찰에서 독일어는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하고 그동안 약탈문화재 찾아온 유럽 쪽에 회원들이 지인이? 예, 그럼요. 거기 변호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독일 검찰에서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기소를 했어요. 그 죄명은 네. 죄명이 뭔지 아세요? 자금 세탁 혐의입니다. 독일에서는 자금 세탁을 한 죄는 그 종신형에 처하거든요. 근데 그 3인의 한국인 중에 최순실 씨가 들어. 아니, 3명이 전부 다 이 게이트 관련된 한국 사람들이죠. 이거 최초로 지금. 그럼요. 이것이 최순실 씨가 왜
예상을 뛰어넘어서 조기 귀국했을까 열쇠를 푸는 거예요. 아, 독일에 있다가는 체포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이 수사가 제어 들어오니까 여기에 자금 세탁법으로 본인이 걸려들면은 이걸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독일에서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피해서 허둥지둥 왔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독일 공항도 아니고 영국 공항을 택한 이유도 아, 거의 주량량을 친 거죠.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독일 검찰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국 검찰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다. 자기들은 기소 들어갔고 이미 혐의를 어느 정도 한국 하겠는데. 검찰에서 협조 요청하면은 기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텐데 왜 한국 검찰이 아무런 협력 요청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래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을 귀국해서 그날부터 33시간을 자유시간을 부여했죠. 네네. 그런 게 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나게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다시피 국정농단을 통해서 편취한 그런 자금들이 몰수돼야 되는 몰수되어지고 또 세탁되어진 협력자나 공조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검찰이 단죄를 해야 되죠. 지금 진상규명이 중요한데요. 지금 검찰 하는 거 보면은 꼬리 자르기 딱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독일로 도피했다가 한국으로 거꾸로 도피한 거네요. 다시. 우병우 우산 밑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현재 네. 우병우의 검찰 라인이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됐다는 것은 이번에 이 상황에서는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있지 않고 있죠. 우병우 라인이 그대로 있죠. 그 대신에 민정수석에 최재경 검사가 들어갔죠. 이것은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그런 개연성이 대단히 전형이거든요. 높다. 유라. 입시 부정으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 예. 큰형을 학생을 불러가지고 교장실에서 조사를 해야지 왜 학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죠? 유라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름 전에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아바타가 시오다. 예. 이름까지 개명했다. 예. 시오를 긴급 체포해야 된다. 정시호 씨. 제가 국민들 앞에서 보름 전에 이 정보를 중요한 제보를 검찰한테 줬는데 보름 동안에 아직도 체포하지 않고 있어요. 증거인멸 하라는 겁니다. 말 맞추기 다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검찰이 어디 있어요. 검찰부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은 누가 수사를 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물러나시고 특별검사가 짜여져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검사들 모조리 잡아들여서 이 검사들부터 점점 수사를 주장이 해야 가격해지고 있다. 검찰을 모조리 잡아들였어. 수사를 됩니다. 해야 도대체 되고. 말이 됩니까? 최순실 네.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고 30시간 동안에 돈 찾고 입 맞추고 증거인멸하는 시간을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거는 천인공노릇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으신 거죠, 저희. 저는 뭐 안민석 의원께서 그래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뭐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이 부분을 뭐 말을 가로막고 또 큰 불만이 없으신 거죠, 이 본인의 대목은. 정치적 네. 소신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경계해야죠. 김성태 의원님이 네. 재산 몰수 말씀하셨잖아요. 재산 몰수. 예. 근데 여당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 몰수. 이 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특별법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최순실, 장시호, 차은태 이런 최순실 일당이라고 표현할게요. 최순실 네. 일당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데도 제재할 법률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최순실 일당의 국정불란 행위와 이 재산을 조사할 조사위원회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행위자인 그 아버지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서 국고를 기속시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최순실, 하여튼 재산을 몰수하자는 법인데. 몰수하고 그 일가들을 통과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이제 일망타진할 수 있는 법을 저런 만들어야 되는데요. 내용들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법이 갖춰져 있지만은 네. 몰수할 수 있는 법이 민간인 경우는 없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없죠. 특별법을 제정 필요하고 제가 판사 출신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초안이 완성되면 오늘 잘한다 그러니까 아예 방송을 그냥 독점을 하고 계시네 그냥. 그래서 제가 잘한다니까. 오늘 1시간짜리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최순실 아무튼 씨- 이 최순실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해서 재산 빼돌리는 거 이런 걸 다 지금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이 완성되면 토론회 공청을 할 테니까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거기 와서 인사말을 꼭 해주십시오. 사죄 인사말을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하시겠습니까? 그걸 같이 법안에 서명도 하시겠습니까? 같이 방송하는 동료 위원에게 아무리 지금 새누리당이 곤혹스럽고 책임을 또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맨전에다 대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안민석 의원의 인격입니까 그게? 그럼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친박들이 대통령과 함께 버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서청원, 최경환 이 세 분은 석고대자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국민들 앞에 일주일 동안 단식하십시오. 이게 또 무슨 주장입니까, 갑자기 단식으로. 친박들이 이렇게 버티게 해서 되겠어요? 네. 이 대목은 의원님도 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친박들 버티기에 대해서 당내 사정. 지금 국정마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전국을 수습할 골든타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런 행태가
국민적 바람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지금 야권과 협의하고 대화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국정 정상화는 우리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될 뿐더러 점점 요원해질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대통령 측근에서 이런 국정농단을 눈감아주고 또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는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정현 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교로서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 국민이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온몸으로 막아내는 이런 국회의원 몇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이정현 당대표인데 이 사람이 당대표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 역할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물러나줘야 되는 것이고. 원내 총회 때 의원님이 안에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원내 대표가 비공개를 하자니까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겁박하는 거냐고. 지금 저희 방송에서 하는 것도 훨씬 더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셨냐면 그동안 더 졌지 않냐고 내가.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행동으로 실천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지난주 토요일 강화문 안 나오셨죠. 강화문 안 이번 주 토요일 강화문을 나와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안민석 의원님.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수막을 딱 1000명 정도가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박근혜는 물러가라. 혁명정부 수립하자. 이거는 밀란 수준의 시민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현장에서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히 김성태 의원님들 같은 분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 헌법 71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고리된 유고된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버티게 하려고 총리 국회 추천하라고 꼼수 쓰시고 아니, 내가 지난주 시청 강화문 광장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찾아봤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갔었어요. 예? 어디 계셨어요? 저는 조선일보 쪽에 있었어요. 예? 의원님 급하게 할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본인 옆에 서서 같이 고재창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예? 그냥 새누리당은 이 엄중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그날 새누리당 의원님이 김성태 아무도 의원님하고 듣지 누가 계세요?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매도하는 건 맞지 않아요. 김성태 의원님하고 이철우 의원이 있습니다. 아, 두 분이 가셨어요? 이철우 알겠습니다. 의원은 그럼 제가 강화문 사거리 쪽에 있었고요. 그럼 제가 증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정치자들에게 매도하면 안 이번 주 돼요. 토요일 날에도 저희들과 같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그 시민혁명의 예. 그 현장에 함께 두 분이 손잡고 한번 가시죠. 가보셨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가시죠. 예.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저희 아니에요. 손 꼭 잡아주시고요. 새누리당도 예. 이 엄중한 국민들의 이 분노, 실망과 좌절 해외면하겠습니까? 하루빨리 모든 걸 책임지고 또 우리 새누리당도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농단 또 국기가 문란해지는 이런 사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 해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해체. 예, 해체. 이런 내부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직 당 체제가 아직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당을 일신하고 쇄신하고 국민들의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졌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안 물러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도 안 물러날 생각인 것 같은데. 결론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우리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제 떠납니까?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 쪽으로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물러나라고 김성태 의원님이 오늘부터 단식하십시오. 요즘 뭐 여당이 단식 단식을 주자. 죄송하지만 저는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단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특히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되면서 이 위험한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앞으로 한미 국제관계 변화라든지 미국 보호무역, 미군 주돈 비용 요구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이 불확실하고 위험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물 대통령 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리에 유지하게 하는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만들어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의 위험을 빨리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박근혜 게이트 위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확연하게 변화된 게 평정심을 잃으신 겁니다. 이 방송이 아무리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독점하면 이 청취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또.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으니까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 잃어라.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라. 국민과 함께 분노하라. 분노의 심정으로 아니님. 진상조사를 하고 분노하시는 건 좋은데 상대도 존중하고 또 우리 사회의 또 이런 균형성과 또 이 국정마비의 위험성을 사실상 헤쳐나가고 이걸 수습할 사람은 야당입니다. 이미 대통령 청와대 권력은 붕괴되어 버렸어요. 자, 그 의원님. 국회 입법 권력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안민석 의원님이 평정심을 잃고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밀란, 이 식민혁명의 와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착각을 해요.
지금 이 길은 국민들이 만드는 길이에요.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만든 이 길에 함께 동참할 생각해야지 여전히 국민들을 계도하고 훈시하겠다는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요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안 그러면 끼어들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 의원님이 이대로 계속 이정현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뜻이 뭡니까? 김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상황을 가지고 과거의 정치권이 위기 상황이 오면 적당하게 당 간판 내리고 새로운 당명 또 그래왔죠. 만들고 뭐 로고 뭐 또 새롭게 뻘겋게 네, 색깔 치고 바꾸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사람 뭐 대표 바꾸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완전히 지금 해체하고 해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이 새누리당입니다. 네. 이 당은 어떤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또 유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해체라는 게 탈당인 겁니까? 아닙니다. 새누리당 자체를 갖다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당 없애버리면. 그리고 당 간판과 그럼 저는 무소속이 됩니까? 아니 이제 해체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이제 보수의 가치가 그게 비박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조금만 경쟁심 찾으시고 조금만 계속 보세요. 제가 이야기 조금만 합시다. 네. 그래서 2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 쫙 하고 싶죠. 저희들은 당을 해체한다는 것은 이제 허벌판에 나 앉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체한다는 게. 뭐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무슨 업무를 가졌다고 또 친박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싶은 문제를 것은 해체라는 건 예를 들어 분당입니까? 아니면 다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다음에 다시 당을 만드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되시는데 기존 새누리당을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당명을 바꾸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명을 바꾸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네. 구성원들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뭐 의결을 통해서 네. 당명과 당 대표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차이는 지금 차이는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이 지금의 흔적을 아예 유지를 안 한 겁니다. 그래 구성원들도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 재창당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구성원도 것이죠. 바꾼다. 그러면 당 누군가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갈 사람들을 완전히 나가고 누구 어느 쪽에 나가는 거죠? 들어올 사람들을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새로운 비박 쪽에 나가는가 친박 쪽에 새로운 나가는가? 질서가 재편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나가는 거죠? 저는 뭐 사실상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당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만 있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는 정당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탈당하셨다는 얘기네, 뭐 진작에. 자꾸 그렇게 강요는 하지 마시고. 네, 사실이죠. 예. 네. 뭐 언젠가는 정치적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비박계 의원님들은 대통령 하야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안민석 의원님 진행도 하시고 이제. 그게 궁금해서요. 네. 뭐 대통령 하야. 지금 더불어민주당부터 당론으로 대통령 하야를 정확하게 주장했어요. 아직 그것도 안 정해졌잖아요. 정의당과 정의당 혼자 지금 대통령 하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전 당대표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바로 잡아주세요. 이번 주 12일 날 촛불 집회가 100만 명 모이게 되면은 저희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하야 쪽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진퇴 문제도 대통령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친박계 의원들도 스스로 더 이상 버티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저희가 4분밖에 안 남아서 딱 한 가지씩 여쭤보자면 국민의 뜻과 함께 하겠다는 게 의원님도 대통령 하야를 개인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까지 가기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뜻인가요? 사실상 대통령 하야는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돼 버립니다. 네.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런 문제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대한민국 국정을 의심하는 야당의 저런 주장 속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야 또 저는 지금 하야는 하자 할 수가 없어요. 하야한다 그러면 말려야 될 상황이죠. 하야해버리면요. 모든 지금의 상황이 중단돼 버립니다. 과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되냐. 여전히 저렇게 상황인식이 아니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헌법 7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거리 상태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의 하야와 관계없이 비상사태를 관리할 국무총리에게 외치와 내치를 다 맡겨서 대통령의 정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미우나 고우나 87년 개정된 이 헌법 체제 하에 지금 대통령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가장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자꾸 왜 대통령이라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그렇다고 안민석 의원님 헌법을 지금 우리가 부정하고 또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헌법을 박근혜 인정하는 대통령이 헌법 71조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가야 요구 주장이 지금 휩쓸린 것도 트럼프가 그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비상 상태에서 강력한 신뢰 있는 국가 리더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 안민석 국민적인 에너지와 신뢰가 안민석 의원님은 왜 지금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심플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주장을 지금까지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맞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신뢰 있는 리더십을 빨리 구축을 하지 않으면은 이 혼란과 분열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의 문제라면은 차라리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받거나 또 그게 준하는 행동을 해야지. 제가 한 가지 또 지금 하야를 가지고 하면은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징에 불안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반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민석 의원님. 그런데 내가 그래도 특히 이야기했지만 어떤 밝혀요. 분이 왜 그걸 밝히지 거짓말을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요. 뻔뻔하게 그 하기. 사람이. 아니 제가 그걸 갖다가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고 그러면은 그 가수는 가수 생명이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렇게 봐요.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엄중히 제가 경고드립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뭐 연예계 농단이 그런 이게 방송 문제가 행위가 아닙니까? 박근혜 저는 하도 대통령과 기가 뭐가 달라요? 막혀서 똑같이.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러자 특정인을 제가 공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연예인도 그러면서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공인 거짓말하는 연예인 있으면은 최순실 씨가 관계된 사람 있으면은 그리고 그 최순실 제가 씨 조카랑 이런 관계된 걸 사람 공개를 있으면 하면은 이런 밝히세요.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본인의 그냥 안민석 의원. 가치만 높이는 거짓말을 계속 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대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 계속 클린턴이 이긴다고 주장했던 박사님이 한 분 나와 계세요. 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님 모시고 청문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이제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하셨고, 네. 사실 뭐, 박사님 하신 건 아니죠. 네.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예. 하지만 반성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도 한 방송에 나가서 클린턴이 낙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정말 당혹스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건 뭐 미국에서 그 개표될 때부터 90 몇 프로요? CNN 같은 경우는 99%라고 그랬어요. 99%. 네. 네, 뭐 80% 이상이었고 클린턴 네. 당선율이.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는 측정을 하고 거기다 사회 뭐 인구학적인 요소 그 주마다 그 계산을 해서 선거인단을 계산을 해갖고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렇죠. 과학적인 사실은. 분석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사실은 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믿냐 다 틀린다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사람 마음을 못 믿지 어떻게 숫자를 못 믿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네. 틀렸나 저도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직까지 굉장히 뭐랄까 디테일한 분석은 못 해봤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뭐 여러 이제 저희 뭐 연구원에 있는 다른 박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해본 결과 이게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 가중치에서 어떻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문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다 해내야 된다. 네,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것이 이렇게 뒤집히긴 힘들거든요. 특히나 뭐 미시간이라든지 뭐 위스콘신 뭐 이런데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은 클린턴이 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웨이팅, 그러니까 가중치를 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고 그래서 좀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과제다. 네, 기존 분석 틀로 해설이 안 되는 현장에 네.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말이죠. 예상했었습니다. 저 깨알 같은 사람이 시작하시는. 아니 실제 국내 모든 언론들이 힐러리 네. 낙승, 예. 압승 내지는 표차가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는 연애와 같다. 이게 논리나 과학이나 숫자로 해설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연애할 때 누군가한테 반하는 게 논리의 영역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일단 반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유를 생각해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선거도 자기가 결여된 부분을 보상해줄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는 건데 네. 보통 이 논리적인 분석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서 거기 들어맞는 대상을 끼워 맞추는
그런 이유가, 그래서 숫자로는 해설이 안 될 것이다. 근데 예측이 빗나간 이유가 아직도 전문가 사이에서는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뭐 추측만 할 뿐이죠. 추측. 예, 추측만 할 뿐인데 일단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예측에 이제 가중치 같은 걸 넣을 때 예전에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인구학적인 요소, 네. 인종이 뭐고 뭐 정치적 성향은 뭐고 또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전부 종합을 해갖고 가중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예전에도 투표 잘 안 하고, 그리고 실제 투표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백인들, 특히 이제 그 농촌 지역에 살고 투표를 많이 안 하고 저학력이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덜 준 거고, 그리고 흑인들이 굉장히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12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뛰었기 때문에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만큼 안 나왔는데 가중치는 그때 거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흑인이라든지 뭐 유색인종에 대한 가중치를 좀 높게 둔 게 아니냐. 뭐 그런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달 전에 트럼프 당선이 예상된다고 주류 매체 예상과는 다르게 주장했던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한인 유권자 운동하고 있는 분인데 미주 한인 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님 전화로 잠시 만나서 왜냐면 이분은 한 달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뉴욕입니다. 네. 이사님은 그 트럼프 캠프를 직접 따라다닌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작부터 주류 언론 보도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분석을 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예상을 뒤엎고 이대연이다 막 그러는데 사실 현장을 오래 다녀본 사람 눈에는 이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 미국에서 일반 주류 미디어들 가시권에 없는 절대 다수 유권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서 한 1년 반 동안 트럼프가 계속해서 유권자로 만들어내서 한 1,000만 명 이상 백인 유권자를 만들어내서 지금 미국 전역을 이 캠페인 방식에 끌어들여 초토화를 시킨 결과 45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선생님은 직접 트럼프 캠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현장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뭐 공화당 민주당 싸움이다, 트럼프랑 힐러리랑 대결이다,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야말로 이게 이상한 현상이지만 지금 트럼프라는 후보를 놔두고서 미국을 주도했던 주주사회들한테 많은 이 일반 기층, 중하층의 시민들이 아주 기존 정치권에 대한 이런 그 좌절감이나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형태가 지금 그 트럼프의 선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정리돼서 기사로 그리고 이거 인터뷰에서 내기는 힘들죠. 저는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가 오히려 주류 미디어 지지율 바깥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한 게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보셨잖아요.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경합주를 다 싹쓸이를 해가지고 네네. 그냥 이 전략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이 미국 사회가 지금 주류와 그렇지 않은 거, 지도부와 그렇지 않은 데가 이렇게 간격이 크고서 이렇게 두 개 나라구나. 저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어제 그 선거를 지켜봤습니다. 특히 그 유세 현장이 힐러리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시골 한가운데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트럼프는 타운홀 미팅이 아닙니다. 그 동네 지도자를 내놓고서 그다음에 돈을 걷어가면서 이렇게 타운홀 미팅이 아니라 그냥 아주 시골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 바깥에 5개에다가 집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2008년도에 오바마 방식의 유세를 써온 거죠. 이게 물결이 이루어가지고서 지금 미국의 시골에 숨죽이면서 그렇지만은 무관심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그 현실이 안타까운 이런 절대 다수의 백인들을 공화당에서 건들지 못했죠. 그럼 이런 질문, 한국과 관련된 질문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쭉 유세 현장도 가보셨고 캠프를 따라다니면서 하신 경험에 비추어 보아 그동안 트럼프가 이야기해왔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는 주장하게 될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안보 정책이나 무역 정책이나 뭔가 세링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 선거 열흘 전에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선거를 독주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나오면서 기존의 공화당의 브레인들이 공화당의 정책 기반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공화당이 갖고 왔던 거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 유세를 통해 가지고서 트럼프가 해대는 미국 제일주의, 미국 이익주의, 미국 고립주의라고 하는 그런 방향과 그 다음에는 미국이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하면서 이게 인기를 끌고 지지 기반이 넓혀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큰 변화를 기존의 거에 비해서 갖고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둘 다 가능하지만 미국 공화당 주류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과거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인기 기반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제일주의였기 때문에 주장한 대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트럼프가 김정은 직접 만나겠다고 했는데 저는 트럼프는 그 쇼맨십도 강하고 실제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변화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로 쓰겠다, 새로 하겠다, 다시 뜯어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이 미국의 위협이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선거운동 때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인을 만난다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뭐든지 틀에 박힌 것만이 아니고서 새로운 방식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트럼프의 지금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 들어보셨더니 대충 맞는 얘기 같아요? 방위 분담, 글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의 외교정책 분야가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강집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하고 다녔던 얘기들도 굉장히 구체적이라든지. 근본이 없잖아요. 주장이. 그리고 외교정책도 사실 통상정책 얘기만 했지, 동맹 얘기는 이런 꺼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부도.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장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인기 있는 요인들을 파고들어서. 그걸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워딩으로만 했지. 정책을 입안하는 경험도 없고요, 그죠? 그렇죠. 그 정책을 고민했을 이유도 없잖아요, 삶이. 관심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진짜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튀어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주류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냥 그 끝까지 돌파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식이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왔다고 주장해봐야 자기 스타일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긴 할 텐데 지금 이제 의회 선거도 상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가져갔잖아요. 그 통상 부분에 있어서 자유무역 부분을 이제 공화당은 사실 원래 자유무역 기조고 그럼 의회에서 과연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우리랑 다르게 자기 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 듣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이 농업지대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도 많고 미국의 농업 지역은 또 FTA를 좋아합니다. 우리하고 반대라서. 그래서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공화당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또 트럼프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도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저는 모든 전망이 틀릴 것이다. 선거, 그러니까 힐러리의 실패가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교감이 좀 없었다. 대중과. 유권자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그 유세장을 가면은 막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그 후보한테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요번에 가장 큰 페이는 사실 오하이오나 플로리다를 져서가 아니라 저쪽에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데를 져서 진 거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2000년도 이후에 민주당 후보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곳이에요. 미네소타도 그렇고 미시간도 그렇고. 근데 거기는 지금 다 지고 미네소타하고 미시간은 아직 조금 보고 있는 중인데. 영남에서 영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지고.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진 것과 유사한 정도. 거의 그런 셈이죠. 그리고서 근데 사실 거기만 이겼어도 다른 곳은 이제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라고 하는데 좀 조그만 데들이 있어요. 콜로라도라든지 네바다 이런 데는 이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거든요. 자기 텃밭을 잃은 거군요. 텃밭을 잃은 거죠. 텃밭을 왜 잃었을까? 그게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에 대한 어떤 유대감을 잃었기 때문에 이번에만 그쪽으로 움직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전반적으로 거기 사는 블루칼라 워커들, 노동 노동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기조를 변화가는 건지 그것도 사실 저는 관심사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부르셨어요? 어쨌든 제 전망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화당 주류 측 인사들이 힐러리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주요 매체들은 당연히 이것을 대세는 힐러리라는 시그널로 읽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점점 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이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공화당 싸움이고, 그 싸움에 대부분 소외되어 왔던 층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투표도 되게 낮았잖아요. 실제 미국 대선 투표율이 많아봐야 60%, 낮을 때는 50%. 그 절반 이상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트럼프를 부자로 안 보고 흑수저가 성공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자기들. 물론 아니죠. 그렇게 보고 저거 봐라. 내가 항상 당해왔듯이 내가 집주인 여자한테 당해왔듯이 트럼프가 당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가지만 감정이입은 그렇게 이루어져서 자기들끼리 또 해먹는구나 저거 라고 하는 정서로 계속 뭉치는 거죠. 이 뭉치게 하는 역할을 거꾸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도와줬다는 거죠. 계속 트럼프를 때리고 그리고 공화당의 주류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보고 역시 위에는 다 똑같아.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일어나서 동일시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전망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실패는 저도 말씀하신 힐러리 캠프가 실패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 얘기 나왔잖아요.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막말. 근데 세금은
돈 없는 사람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덜 내지 고민하는 그쵸. 요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잘 피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요인이고, 전통적인 그 후보들 같으면 당연히 세금을 공격하면 무너지는데, 이렇게 감정이입한 대상한테는 내 세금을 아끼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공격 포인트가 잘못됐다. 그리고 막말도 자기들이 술집에서 하던 얘기거든요. 공격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트럼프는 다수선거했다고 하는데, 거액을 물려받은 처음부터 금투조였다. 트럼프가 가짜라는 공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 클린턴 캠프에서 스카웃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부자인 줄 알잖아요. 네.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자기가 주장할 만큼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죠. 네. 네, 재산이 없고 자수성가도 거짓말이고 트럼프가 상징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공격했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기존 정치인을 상대하는 네거티브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겠다 저거. 자, 저의 전문적인 분석이었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네. 또는 대북 문제라든가 미국의 수십 년간 사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크게 바뀌지 않았던 기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그렇죠. 상대하는. 이게 바뀔까요? 뭐 2018년에 지금 재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올리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릴지 그거는 이제 약간은 뭐 미지수고 그리고 지금 누가 이제 그 어드바이저로 들어가느냐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되게 일전에요. 그 인물들이 지금 트럼프 측에 지금 뭐 안 가겠다고 사인한 공화당 인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외교부를. 네. 네, 그래서 안 가겠다고 사인을 안 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몇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상당히 강경파들이 많아요. 강경파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일단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처음에 들어보겠죠. 듣겠죠. 네. 그러면은 대북 정책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경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압박 수준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네. 직접 대화하겠다는 얘기도 하던데. 뭐 직접 대화를 뭐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거기 뭐 참여했었던 인사들도 사실 지금 뭐 고려 대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 하여튼 뭐 오바마 행정부나 이런 쪽보다 훨씬 더 이제 경제 압박 수준도 굉장히 높아질 직접적이고. 것이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조금 먼저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터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죠. 대화차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뭐 강경하게 압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럴 경우 우리 이익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압박하면 안 된다. 혹은 뭐 보조를 맞추자.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걸 해야 되는데 채널도 없고 북한도 채널도 없고 트럼프하고도 채널도 없고 그렇죠.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하나 좋은 건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 친구들 이제 뭐 이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뭐 전부 다 멘붕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예, 그래서 하나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네나 우리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가 직접 대통령이 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정도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직접 대통령이 돼버린 거 같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뭐 사업도 했고 뭐 연설문도 본인이 쓰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학위도 있고 대학에서 뭐 학위도 있어요? 학위도 있죠. 근데 유펜 나왔어요. 물론 그게 이제 뭐 기부금이나 이런 걸 거라고 추측들은 하지만 어쨌든 뭐 대학 학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류 매체들의 전망이 99% 틀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99% 당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의 기준 혹은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 당이 이런 걸로 볼 때는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가능성을 존재하는데도 보고 싶지 않은 면이니까 제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설득해서 자기 확신을 가져버린 상황. 실제 벌어진 거랑 무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서는 두더지하고 여우의 비유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얕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방대한 것을 모아갖고 가장 최선의 방책을 찾는데 두더지는 자기가 믿고 있는 큰 신념 그걸 따라서 간다는 거죠.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그쪽에다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보고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보고 거기다 이것저것 뭐 보고서는 조합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지금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틀려버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고. 그다음 내가 뭘 공부했나.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어요. 전공을 바꿔야 되나. 전공을 바꿔야 되나. 모두에게 좌절을 안겨준 트럼프에 대한 연구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겠고 김준 박사님의 참여록은 그때 다시 그럼 저 4년 후에 다시 나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계속 참여하시고 내가 어떻게 했나 본인 스스로 이해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나와서 반성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 뉴스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자, 불친절한 에이스 또 합니다.
내부자 둘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대영 씨가 출근길 버스 자야 되는데 두 분 싸움 구간으로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리고 안민석 더 이상 무줄교사가 아니다. 긴줄이 생길 것이다. 3651분. 김성태 의원님 전정현 씨가 광화문에서 봐요. 이유리 씨가 김성태 의원님 보고 싶어요. 서울에서 뵙시다. 네. 갑자기 상담을 대단하시다. 6630 청수님 저는 언제쯤 결혼할까요? 이혼 시기는 제가 잘 맞춥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도시 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소장님, 전 의원님, 예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아침은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네. 더블락봉이에요. 진짜 최근 한 달 사이에 제가 한 20, 30년 내에 봤던 충격적인 뉴스들 다 합친 것만큼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게다가 트럼프까지. 트럼프까지 정말. 지구 멸망의 길로 가나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놀랄 것 같지 않다. 네. 그죠? 저는 우리 오늘 주제가 국회의사당인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국에서는 그 연두 교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양반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서 연두 교소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이 무슨 짓을 할까? 난 너무너무 궁금해. 쇼맨십도 워낙 강하니까 근데. 글쎄 말이죠. 자기 연습 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잘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매료될 수 있을 수준으로. 네. 네. 근데 한 가지는 뭐 지금 다 같이 멘붕 상태이긴 한데,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 사실 이제 이 혐오주의가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드러났다는 게 걱정이긴 한데, 한 가지는 저는 북한 대북 관계와 우리의 그 안보 세계에서는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사드 얘기는 다시 권고할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 양반은 MD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글쎄요. 네. 그리고 누가 알아요? 갑자기 북한하고 뭐 평화협정하고 뭘 하겠다는 둥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끼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글쎄 거죠. 말이죠. 네. 더군다나 우리의 지금 현재 처지상 그게 지금 더군다나 걱정입니다. 그 북한의 기본 정책이 미국하고는 통하고 남한하고는 안 한다는. 글쎄 말이죠. 통일공남. 근데 이제 그거에 딱 맞는 상대가 나타나버린 거죠. 그동안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꼭 우리를 끼워서 최소한 6자회담 틀이나 몇 자회담 틀 속에서 글쎄 말이죠. 우리가 당사자니 우리를 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뭔가 재빨리 뭔가 변신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죠. 북한과 우리가 먼저 빨리 얘기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저렇게 나와버렸으니 트럼프하고는 직접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네. 상당히 박수 칠 수가 미국은 북한은 계속 그걸 요구했었죠. 옛날부터 직접 얘기하겠다고.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걱정이 될 때가 또 새로운 기회에 찬스니까 보죠. 한편으로는 저는 이거 트럼프 주장했던 대부분 50년, 100년 전에 KK단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글쎄 말이죠. 네. 지금 그거에 대한 그 관련성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좀 나올 거예요. 네. KK단이. 그때 KK단은 100일 5월주의로 흑인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확장해서 유색인종 전체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죠. 예. 트럼프는 아마 역사책에 오래 남아서 오랫동안 분석당할 겁니다. 자, 다시. 왜 국회의사당 선정? 아니요, 한 가지는요.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얘기하면서 청와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사당. 보통 이럴 때 이제 국회의사당 끌고 오면은 아마 청취자들은 또 이제 정치 얘기하면서 정치를 비판을 할 때 국회를 끌고 오는 게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수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끌고 온 건 아니에요. 건축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건축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국회에 대해서 저도 한동안 그 혐오 집단에 속해 있긴 했지만 국회가 혐오 집단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괜찮아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정몽준 의원이 의원 시절이었을 때 제가 그분을 뭐 별로 평가한 적이 없지만 딱 한마디는 정말 평가한 적이 있어요. 정몽준 현대. 네네. 지금 뭐 칠선 위원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뭐 때문에 하여튼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할 때 국회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조금 웬일로 저런 괜찮은 말을 해. 근데 제가 저기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국회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국회를 가지고 굉장히 정말 우리가 정말 공차게 하듯이 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나쁘정한 게 국회는 사실 산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맞아요. 이건 제가 한때 2년 반 동안 몸담아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실제로 대의민주 체제에서 국민들 자기 뜻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전달을 참고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평소에 뭐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오히려. 근데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면 지금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아마 수용을 잘 못할 거예요. 다시 그럼 건물 이야기로 건축 이야기로 넘어. 국회의사당에 직접 근무해 보신 분으로서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으셔야 될 건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건축적으로도. 실제로 거기에 위치를 잡은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설계를 바꿨고요. 당시에 이제 설계 경기를 해가지고 건축가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서울대 교수진을 쫙 한
열 몇 명을 붙여가지고 어.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뭐 설계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소위 그 뚜껑 나오는, 태권부에 나오는 뚜껑. 돔. 네. 그때 그 추가된 거. 도움을, 근데 솔직히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랬어요. 국회의원들도, 아니, 10주는 있었는데, 처음부터. 기동들은 쭉 있었는데. 뭐 아테네 신전에서 따올 수도 있고. 맞아. 네. 신전인데 또 하나가 도움인데. 도움이 없는 국회의사당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고, 그걸 결정을 한 게, 박정희 대통령. 그러고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국회의사당은 도움이 있어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도움이 그러네. 모든 게, 아니, 일본만 하더라도 도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도움이 없는 데도 꽤 있어요. 근데 유럽 쪽에는. 유럽 쪽에도 도움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요. 이게 왜 국회의사당이 신전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둥들은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가지고 신전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뚜껑은 뭘까요? 유일신의 기독교 성당에서 주로 나온 거거든요. 판테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늘을, 이게 이제 하늘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 기둥들은 이제 땅을 바치는 것들이고, 받쳐가지고 하고, 이거 하늘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도움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 국회의사당 보면은 한 70% 정도는 도움이 있어요. 전 이유는 몰랐는데 판테온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 열주하고 이거를 뚜껑을 만들었는데, 조금 아까 그 태권부에 나온다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있었으면 솔직히, 맞아요. 저도 항상, 그리고 우리 국회에 대해서 뭐만 하면은 패러디가 나오는 그림이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태권 부위가 나오거나 뭐 불이 터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이게 뚜껑 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는 이제 국회의사당,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이 건축적으로는,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재앙입니까? 건축적으로는 정말 못난이 건물이에요. 정말 못난이에다가. 저도 국회의사당, 세계 국회의사당 역사상 이렇게 못생긴 게 있을까? 아니, 이거 뭐냐면 거기다가, 이거 무슨 성냥꽉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비례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저 기둥 위에 저 도움이 그 도움도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해가지고 더 높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손으로 열면 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난이 건물인데. 본인들의 미적 감성에 맞게 만들어버렸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건축적, 우리가 하다못해 청와대만 하더라도 건축적으로는 뭐 우리가 선호가 있을 수는 있지, 선호 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말하자면 언어가 맞거든요. 건축가들이 보기에는, 문법이 맞거든요. 건축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성향의 건축가였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독해 가능한데. 이거는. 독해 불가능하군요. 독해 불가능한. 이거 뭐지? 그 다음에,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또 그걸 찾아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 한 번도 안 오셨던 것 같아, 여의도 국회. 올 필요가 없었죠. 올 필요가 없었죠. 본인이 사실상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글쎄 맞아요. 근데 와서 설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도움을 보면, 근데 이제 도움 자체에 대한 사람들, 도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되게 웃겼습니다. 맨 처음, 지금은 그게 팔았잖아요. 처음에 그거 했을 때는 그게 동으로 만든 거라서 처음엔 빨간 거였어요. 왜 동이 처음에 시공하면은 이렇게 붉거든요. 그때 또 난리가 났었죠. 아니, 국회의사당에 빨간 지붕이 웬 말이냐. 그쵸. 뭐 이래가지고. 빨간 거에 경기하던 시절에. 경기하던 시절에. 근데 지금은 이제 파랗게 됐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대한 이 상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고민이 됩니다. 제가 내부는 어때요? 도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본뜬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도움이 이제 걔네들은 또 웃기는 게 점점 도움을 위로 올렸어요. 너무너무 높게 올려서 그것도 비례가 이상한데. 그거는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올린 겁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알죠? 그런데 뭐 그런 건 또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 도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베를린에 있는 통합의회 건물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는 19세기에 만든 건물인데 이게 분단이 되고 있을 때는 안 썼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도움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아니라 다시 이제 통합의회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해체를 하고, 유리로 만들었어요. 건축가가.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아직 안 가보셨군요. 그리고 유리로 만든 이유는 못 가봤어요. 유리로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멋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의원들이 앉아있는 게 보여요. 무슨 메모를 쓰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민들이 나를 감시를 한다. 진짜 여기 하늘의 뜻이 있다. 이런 거를 하게끔 이제 설계를 완전히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뭔가를 할 때는 됐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바로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외부만 못난이가 아니라 사실은 내부는 가보셨죠? 어떠시던가요? 이렇게밖에 못하나? 학급회의 하나? 이런 느낌? 미국 의회를 보고 본따서 맞는 것 같긴 한데. 격이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는 한 3년 전에, 거의 5, 60년 전에 만든 거니까, 당시의 건축 기술로서는 뭐 그만하면은 내부는 상당히 저는 솔직히는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본 거는 국회의원
때 처음 들어가 봤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 건축가 입장에서는? 내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만 너무 기준치가 낮았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들어가면은 무슨 뭐 안에도 못난이 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뚜껑이 못 나가지고. 그런데 안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저기를 했고 특히 본 의사당은 상당히 나름대로 격조가 좀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거의 인테리어를 안 바꿨다는 겁니다. 내부를.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내부를 거의 안 바꿨고. 이상하게. 50년 전 감각을 나는 이거 그대로.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뭐 바꾸기 좋아하는데 네. 이상하게 안 바꾼 게 일부러 안 바꾼 건가. 정말 전통을 중시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은 참 듭니다. 전통 중시했을 일은 없고요. 얘네들 감수성. 국으로 그대로 살아라. 미적 감수성이 이만큼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들고 솔직히는 국회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긍지를 상당히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자긍심이 낮습니다. 국회의원 직위대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역구에 가면 정말 이건 왕처럼 굴 수 있는데 여기만 오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영국의 국회의사당이지만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네네. 진짜 멋지다. 네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예술이구나. 그거는 한 세계 100대 건물 안에 들어가는 네, 예술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 감이 남아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서 여의도를 지나서 국회의사당을 보잖아요. 네. 이거 국회의사당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까요, 여기 있는데.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네. 방법 없나요? 방법 뭐 여러 가지 왜냐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감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 자체를 그러니까 상설국회라든가 이런 엄청난 좀 변화가 있어야 내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정말 워낙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저절로 무너질 일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분원을 만들어야 된다. 네네. 국회의사당 분원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는 되게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국회의사당을 분원을 만들면서 하여튼 새로운 뭐 좀 모델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에서는 하여튼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국회의사당 갔을 때는 사실은 이게 뭐 하원이나 상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사당 그 도서관 가면은 정말 저는 국회의사당 도서관 가니까는 정말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밀어보자고요. 우리 분원을 만드는 거 뭐 사실 청와대도 좀 그쪽에 분원도 분원이고 리폼이요. 그러고 나면은 리폼. 근데 리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적인 무슨 계기가 필요해요. 지금 큰 계기가 공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뭐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딴 걸 테니까. 네. 무슨 뭐 내각제로 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 뭐 이런 걸 테니까. 시스템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바꿔야 되고요. 저는 사실은 상설 국회로 가서 지금의 현재 국회의사당은 뭐냐면은 솔직히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에서 거수기로 하라는 뜻밖에 없어요. 솔직히는 나머지는 거의 역할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회가 돌아가는 내부 작동 방식을 바꿔야 건물도 바뀌겠다. 그래야지 건물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꾸고 그럴 때 거기는 말이죠. 거기 가서 앉아보시진 않았을 텐데 앉으면은 상임위원회나 특히 이제 국회에 꽂힌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 같은 데 가서 앉으면은 의자가 하여튼간에 너무 불편해서 회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난 정말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거기 빨리 앉아 있지 마라. 저는 근데 이제 건물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물론 건축가 분이 나오실 수도 있지만 공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규정합니다. 영향을 주고 딱딱한 곳에 들어가면 딱딱해져요.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국회가 담장으로 둘러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관들이 담장으로 둘러쳐 있는데 국회만큼은 좀 이걸 오픈할 수 있는 다른 나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국회의사당 담장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US 캐피털에도 바로 앞에까지 광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건 이걸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바꿔야 하는 어떤 인계점으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오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 주에는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느 건물로? 건물로 갈지 어떨지는 또 생각해 보죠. 네, 그때 봐서 결정하죠 뭐. 네, 김진애 건축가였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김원준이었습니다.